자, 우리 두 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라이트하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자료 하나 나갔죠. 그죠? 그 판례 리스트 하나 나갔는데요. 요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한번 확인차 그리고 강조하려고 여러분들께 이제 미리 나눠드리는 자료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어떠한 기준으로 이제 작성이 된 거냐면 그 교수님들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 판례들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이제 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30선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별법 15개 그리고 집단법 15개.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께서 먼저 공부를 좀 하실 때 이게 이 판례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서 그거를 제가 넣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리딩 케이스라 그래가지고 의미 있는 판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판례를 평석한 교재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수험가에서 많이 보는 책 중에서 이제 로스쿨 노동법 해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개정이 될 때 추가된 판례들이 있어요. 그 추가가 됐다라는 건 특히 이제 리딩 케이스, 기본 판례로 교체가 된 애들은 진짜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포함해서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 판례들 당연히 공부하시거든요. 근데 책상 같은 데 이렇게 붙여두시고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차, 이거 내가 공부했나? 그냥 이제 한번 보시는 거는 안 보시는 거랑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하는 지금 단계에서 한번 드려봅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2기, 3기 때도 당연히 반영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표의 형태로 정리된 걸로 보는 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이제 그 1페이지 앞장 보시면요.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제가 체크 좀 해드릴게요. 실제로 보면은 여기 그 번호가 21번까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미 다수 쟁점들이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출제가 됐기 때문에 중요도가 상당히 떨어진, 그러니까 안 봐도 되는 판례가 있고, 출제가 되긴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봐야 되는 판례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감안해서라도 이 중에서 정말 요거는 제가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 2차 시험 준비하실 때 A급 중에 A급이다라고 강조드릴 걸 지금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3번 이거는 여러분들 나온 지 한참 돼가지고 봐야 되고요. 4번, 5번, 6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이제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당연히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9번, 10번, 11번 이것도 제가 해당 파트 할 때 강조해 드릴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들이고요. 그리고 12번 이것도 빈출이고, 13번 이것도 징계 절차에서 안 나왔습니다. 네, 중요하고, 그리고 16번, 자, 그리고 18번, 19번. 얘네들은 정말 특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애들도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리긴 할 텐데, 얘네들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미리 좀 긴장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강조해드리고 싶지만, 그냥 조금 이제 좁은 범위에서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특정을 좀 해드리고요. 밑에 참고 판례는 무시하세요. 자, 넘어가시고 2페이지. 보시면 집단법에서는 1번. 그래서 보시면 2번 같은 경우에도 기본 판례인데 바로 나왔죠. 올해 시험 문제 나왔고. 자, 그리고 3번이랑 4번. 그리고 5, 6, 7, 8, 9는 너무 감사하게도 그 최근 기출 문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중요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10번이랑 11번.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강조해드릴 쟁점이고, 그리고 뭐 12번, 특히 13, 14도 나오긴 했는데 12번은 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12번은 제가 강조 안 해드리고 싶고, 그 17번, 그리고 19번, 그리고 21, 22, 23. 요거는 여러분들 적어도 GS 연기 단계에서는 그 얘네들을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하셔도 얘네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머릿속에 확 각인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표시하지 않은 다른 주제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 좀 특히 하신 분들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나왔던 주제들이 너무 많네 라고 아마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기본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나눠드렸고요. 자, 우리 바로 개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진위노동법 이제 들어갈 텐데, 제가 딱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좀 짧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아까 제가 전화번호는 공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맨날 항상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하고 막 그 다음날 하고 그랬는데 미리 써놨어요. 그래서 6201-8736 요거 딱 여러분들 저장해 주시고, 그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 프로를 바꿔가지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고,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노동법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그 노동법을 크게 세 가지 편으로 나눠가지고, 세 덩어리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아주 이제 시작하는 파트, 노동법 총론. 해서 노동법이 뭐냐, 왜 생겼냐, 그리고 법적 근거 포함해서 법원성과 관련된 논의, 그리고 이제 기본권 내용들 여기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곧 설명을 해드릴 큰 두 줄기를 이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1대1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 개별법. 해서 일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법률인 근로기준법 공부하실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법이라든지 산재보험법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집단법으로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노동조합 같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내지는 사용자 단체의 관계.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 하려고 하거든요. 요거를 할 건데 여기까지만 설명해드리고, 요거 기본권은 제가 조문 정도만 확인을 할 거고요. 요거 집단법 할 때 같이 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절반 뚝 끊고 원래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제가 그냥 민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동법을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여드리는 게 저의 의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판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해드릴 내용은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어디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냐면 후반부는 중요한데, 여기 앞에 내용은 여러분들 노동법이 사회법의 일환으로서 마련된 거라는 걸 이해하시는 용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노동법이 뭐냐, 왜 생겼냐, 요거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 노동법이 뭐냐를 설명을 할 때 요 맥락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노동법은 원래 없었어요. 노동법은 우리가 뭔지는 아직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대충 보면 그냥 근로자랑 사용자 관계 규율하는 법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근로자랑 사용자는 여러분들 특성이 있죠. 무슨 관계입니까? 어느 일방이 우월한 공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요, 서로 원래 대등해야 되는 사인 간의 관계란 말이죠. 그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올 때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오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서로 니 거 내 거 구분 확실하게 하고 이거 거래하고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되고 이런 게 이제 막 자리 잡는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제 법이랑 제도 같은 게 그것에 맞게 마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만들어졌던 게 이제 시민법, 근대 시민법. 여러분들 그냥 민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게 이때 가장 중요하게 만들어지고 규율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민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이고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제하냐면, 양 당사자가 뭘 전제한다? 서로 대등하다. 이걸 전제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법의 3대 원리는 이래요. 소유권 확실히 보장해주고요. 계약 자유의 원칙, 이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인데 법률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계약이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 이거는 모든 걸 포함합니다.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계약을 체결하면 무슨 계약 체결할지, 어떤 절차, 방법, 그리고 계약을 끝낼지,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만 책임져요. 내가 잘못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게 3대 원리입니다. 이때 노동법 같은 거 없었고 그냥 요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철저하게 적용을 합니다. 철저하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물론 장점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뭐가 생겨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작용이 생겨요. 왜냐하면 민법은 서로 대등한 걸 전제로 하는데 대등하지 않은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기업이랑 소비자? 근로자랑 사용자? 100% 대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등하지 않은데 대등한 걸 전제로 한 법을 적용을 해버리니 뭐가 생기더라?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막 생겨요. 대표적인 부작용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예상하시겠지만 노동법이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부족해요. 그러면 근로조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열악해지겠죠. 어린아이도 성인보다 막 더 일하고 잠도 못 자고 말도 안 되는, 임금은 낮아지고 근로시간은 늘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과실 책임주의 말씀드렸죠. 이거는 자기가 잘못한 것만 책임을 지고 잘못하지 않은 책임을 지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업무상재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업무상재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실수가 있어서 발생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실수가 없어도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분들이 실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에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뭘 못해요? 뭔가 보상이라든지 손해배상 같은 걸 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계약의 자유는 계약을 끝낼 자유도 있다 했죠. 이거는 회사 입장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얼마든지 너 나가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막 발생해요. 막 어린아이가 뭐 잠도 못 자고 하루에 중국밥 하나 먹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집단을 만들어. 왜냐면 이게 한 명의 힘은 약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세지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모여가지고 막 목소리 내고 뭐 우리 사장님 찾아가자. 가서 얘기 좀 하자. 하는데 그거 전부 다 그냥 이거 그대로 적용해보면 뭡니까? 협박이고. 그죠? 파업 같은 거 하면 뭐예요? 파업은 업무 저해성이 핵심이거든요? 그 업무방해죄 막 성립하고. 그러니까 막 소장 막 저기 내고 고소해버리고 막 이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결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노조 같은 것도 못 만들고. 이해되시죠? 자,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이제 뭐다? 아, 대등하지 않은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민법 같은 걸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이제 무슨 개념이 생긴 겁니까? 노동법 같은 사회법이 나온 겁니다. 이게 사회법이에요. 이 사회법은 원래 사법으로 민법 같은 사법, 사인 간의 관계로 이렇게 자유롭게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서 원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여기에 누가 어떤 요소가 가미가 되는 거죠? 그죠? 공법, 뭔가 국가의 공권력이라든지 아니면 형벌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 중간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게 사회법이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노동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실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강자는 조금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시고요. 약자에게는 조금 무기를 주고 보호를 해주는 방향. 그게 노동법의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자유의 원칙을 포함한 시민법의 3대 원리 이렇게 수정이 되는데 우리는 참고로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이걸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노동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노동법이란 세 글자를 가진 법은 없습니다. 그냥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면 노동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1차 같은 거 공부해 보셨으면 되게 법 종류 많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다른 법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전부 다 노동법입니다. 노동법. 자, 근데 여기서 문제. 물론 이제 법마다 입법 목적이라든지 규율 대상들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노동법 중에서도 노동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제가 근로기준법, 노조법 이런 거 말씀드릴 텐데 얘네들이 규율하는 노동은요. 이 모든 노동을 규율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저도 노동을 하고 있죠. 이건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되게 그 예시를 많이 드는 건데 저도 지금 노동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은 노동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저는 왜 노동을 하고 있냐면요. 학원이랑 계약 관계가 있어서 노동을 해요. 학원이랑 그렇게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학원이랑 저는 대등하냐, 대등하지 않냐. 요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죠? 전 대등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냐 그러면 전 근로자가 아니라 전 자영업자라 생각해요. 자영업자의 특성은 뭐냐면요. 노동을 해서 돈을 법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돈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죠? 노동으로 돈 벌 수도 있죠. 근데 노동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이 있고 타인을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구분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노동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법률 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모일 가능성이 크다?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고 계약 관계를 맺고 그렇게 일을 하고 이런 관계가 생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랑 사용자 관계에서의 그 근로자는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러한 노동을 무슨 노동이라고 한다? 종속노동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공부하실 노동법에서의 그 노동은요. 모든 노동, 자영업자의 이런 독립적인 노동 이런 거를 규율하지 않습니다. 어떤 노동을 규율한다? 종속노동을 규율한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어떻다? 대등하지 않다. 누군가는 강자고 누군가는 약자가 있다. 하면서 이 종속노동에서 이 종속성 개념도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교수님들마다 분류 기준도 다르고 한데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일단 첫 번째, 경제적 종속성입니다. 이건 지금 시간에 강의의 목표 이해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경제적 종속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제가 돈을 벌는 방법은 돈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노동으로 돈을 벌 수도 있다 말씀드렸죠. 이건 이거예요. 돈으로 돈을 벌거나 자기를 위한 노동을 할 수가 없고 타인을 위한 노동을 함으로써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경제적 종속성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럽니다. 예를 들게요. 제가 이런 예시는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 구직활동 해보셨죠? 아르바이트 해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 구직활동 할 때 채용공고 뜬 거를 봅니다. 채용공고에 뜨는데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되면 너무 좋은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가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원을 해야지. 그래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력서랑 자소서 막 밤새 갖고 열심히 써가지고 내요. 그래서 만약에 됐어요. 그래서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전형 절차가 있는데 그거 다 통과해가지고 마지막에 계약서 쓰기 직전이에요. 자, 지금 이거를 법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섭 단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로계약 같은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 이제 알아가고 서로 계약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사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 교섭 단계. 그죠? 자, 이게 서로 원하는 게 니즈가 맞아야지 이게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구직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취업하세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아실현 이런 것도 있는데 1차적으로 사실 돈 벌려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를 원하세요? 얼마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전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연봉. 저 아직 그 경력이 없거든요. 사회초년생인데 그래도 한 월천 이상 벌어야지. 그러면서 2억을 질러. 그러면 이제 하고 연락이 올까 안 올까요? 당연히 안 오겠죠. 근데 이거는 연봉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아, 저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일 못하겠어요. 막 이러고. 제가 한 달에 이틀은 여행을 가야겠어요. 막 휴가. 이런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직활동할 때 지금 웃으셨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어요? 협상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원래 계약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그 당근 같은 거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근 거래 해보셨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물건 올려놓으면 애눌 되나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뭐 가격도 깎고, 뭐 어디서 거래할지, 뭐 거래 방법 다 대등하게 조율하고 안 맞으면 뭐 딴 거 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모든 계약은 원래 그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근로계약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물론 근로자분들도 뭐 업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뭐가 없다? 특히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뭐가 없다? 협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회사가 제시한 거를 받아들이는 정도. 그리고 약간의 조정을 하는 정도?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 경제상의 그 생산수단의 차이에서 오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는 자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본으로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근로자는 그런 자본이 있는 사업체에 취업을 해서 노동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올 수밖에 없는 종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이게 바로 경제적 종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조건을 정할 때 근로자에게 뭐가 없다? 협상력이 없다. 되셨죠? 그래서 이 협상력이 없는 약자에게 협상력을 주는 그 입법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1차적인 노동법에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조문을 하나 볼게요. 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헌법 한번 펴볼까요? 혹시 조문이 없으시면 그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자, 제일 앞에 있습니다. 33. 헌법 33조. 자, 근로자는 뭘 갖는데요? 우리 이거 노동상권이라고 그러죠. 뭐 할 수 있어요? 단결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뭐도 할 수 있어요? 단체 교섭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단체 행동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협상력을 주는 겁니다. 뭐냐면 한 명의 힘은 약한데 근로자들이 여럿이 모이면 사장님이 무서워해요. 조금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집단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 근로계약은 1대1 관계에서 계약서 쓰고 서로 조건 맞추고 이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근로자 한 명이 이렇게 회사랑 이렇게 뭐 근로조건을 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뭐부터 만들어라? 노조를 만드세요. 이게 헌법 차원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교섭하세요. 회사랑 1대1로 이렇게 교섭하는 게 아니라 노조를 통해서 회사랑 교섭하세요. 괜찮으십니까? 근데 이거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100% 회사의 자유의지에 맡겨버리면, 그죠? 그러면 이게 교섭이 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 보장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무기를 줍니다. 뭐 할 수 있다? 회사의 업무 운영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파업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거를 무슨 차원에서 법률상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헌법의 근거에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줄여서 노조법이라고 하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런 게 생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근로기준법 공부하시다가 상당히 어려움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단체의 관계여서 그렇습니다. 단체 대 단체의 관계, 단체 내부의 단체법을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기서 노조가 등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제가 종속 개념에서 경제적 종속 요거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입법이 이루어지고 이제 노동법의 큰 줄기 중에 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자, 두 번째. 자, 인적 종속성 요거 한번 볼게요. 요 인적 종속성은 이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아까 전에 구직 활동을 하시는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제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구직 활동을 함에 있어서 뭐 계약서 같은 거 막 체결할 때 안 질렀어요. 그냥 회사가 그 제시한 거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이제 뭐 제가 마음에 들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자, 입사를 하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해야 되죠. 근데 요즘에는 그 근로 제공이 재택근무나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만 원래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근로 제공 형태가 어떤 거예요? 일반적인 게?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근을 해요, 출근. 그래서 출근을 해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문제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100%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근로계약의 본질인 거거든요. 이게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근로자를 채용한다라는 거는 정확히는 이 근로자의 노동력을 시간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일주일 동안 40시간 이 근로자의 시간을 삽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제가 시키는 일 해주세요. 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문제는 뭐냐면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저는 뭐 할 권리가 있어요? 지시권이 있고 그럼 그것에 서로 따르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지시를 받는다. 아니 분명히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목적은 근로를 제공하는 건데 근로만 제공을 하면 되는데 내가 가야 되고 시키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뭘 받을 수밖에 없냐면 사용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지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발휘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사용자의 지배하에 무엇을 둘 수밖에 없다? 안전이요, 안전. 안전 문제 정말 심각하죠. 왜? 시키는 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물적 그런 뭐 안전과 관련된 그런 조건의 변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제조업 사업장이다. 뭐 예를 들면은 그게 업종이 무엇이든지 간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위험한 일을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돈 벌려고 일을 했는데 막 다친다든지 뭐 심하면은 막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이거 상당히 문제인 거죠. 그 두 번째 또 뭐도 있어요. 이게 위험한 일을 시키진 않는데 와 사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뭐다? 인격. 그래서 요즘에 괴롭힘 문제도 정말 심하죠. 일을 시켜갖고 하긴 했는데 와 나는 존엄성을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같이 일하는 사람, 사용자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냥 돈 벌려고 한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배, 지휘감독. 이걸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호해주기 위한 입법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금지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한테 돈 더 주세요. 이렇게 입법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이제 헌법 32조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32조. 특히 사망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 사망. 보셨어요? 자, 특히 이렇게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가지고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것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법률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법률 중에 기본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에 근거를 두고 법률이 생겼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뭐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각종 비정규직법 이런 게 생겼어요. 괜찮으십니까? 자, 이렇게 하면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그 노동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모든 노동이 아니라 무슨 노동이다? 종속노동에 한한다 하면서 요거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이 종속노동에서 종속성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노동법의 큰 두 줄기도 같이 설명을 해 드렸어요.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경제적 종속성 해서 협상력이 없으니까 협상력을 주고 이제 단체 대 단체로 해가지고 헌법 43조에 근거해서 노조법 우리 공부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이걸 다른 말로 집단적 노동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인적 종속성. 이거는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데서 오는 거. 그래서 근로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이 만들어진 거. 그죠? 이거는 근로자랑 개별 근로자랑 사용자 사이의 1:1 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거. 이거 우리가 두 번째로 노동법 정도 끝나고 공부를 할 건데 근로기준법을 위시한 개별적 근로관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라는 거. 여기까지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괜찮으시죠? 네. 제가 이제 여기 밑에 독립노동 해가지고 이제 비교되는 애를 판서를 좀 해놓긴 했는데 그냥 가볍게 좀 훑어드리고 책 보고 잠깐 쉴게요. 네. 이 독립노동은 그냥 이제 종속노동에 대비해서 민법의 규율을 받는 애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노동법을 공부하실 때 아셔야 되는 개념 가지고 온 거거든요.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뭐 지금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그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써놨고요. 얘네들은 당사자가 대등한 걸 전제로 하는 거고 민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이거랑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 채권법 공부하실 때 보시면은 강론에서 민법상 전형계약 공부하시죠. 그죠?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민법을 하셨거나 앞으로 하시게 된다면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근데 보시면 그 전형계약 중에서 되게 종류는 많은데 걔네들을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요, 당사자가 있고 합의가 돼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되냐면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적 없는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원하는 게 서로 맞아야지 계약이 체결된다는 건데요. 이 목적에 사람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건지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이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물건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대표적으로 뭐 매매, 대차형 계약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물건 같은 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 말고 사람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행위.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도급이 있고 그리고 위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민법에서 원래 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고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민법의 규율을 받는 고용은 원래는 당사자가 대등한 걸 전제로 한 건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 노동법이라는 사회법이 생긴 걸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이 도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급인이랑 수급인 사이의 계약인데 목적은 일을 완성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수를 받기 위해서 서로 원해가지고 계약 체결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전문성이 없거나 조금 어렵거나 하는 거를 전문가한테 맡기는 계약이 원래 진정도급의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 같은 거 가면은 그 도배 같은 거 여러분들 아예 뭐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어디 맡겨요?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맡기잖아요. 왜? 우리보다 잘하고 빠르게 해주시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쁘거나 잘 모르거나 뭐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 사무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딴 데 맡겨버리는 거.
그게 이제 위임의 전형이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접하실 수 있는 게, 뭐,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시면 이제 노무사가 되시는 거 포함해가지고, 그 전문직들이 뭐 개업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라든지 사무 처리해주고 보수 지급받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결과, 일을 완성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을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정했다면 보수를 지급받는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계약을 의미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민법에서 애초에 정하고 있는 이제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고용인이랑 피고용인,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이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노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뭐를 주는 보수를 지급하는 걸로 원칙적인 규정은 있다. 다만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이랑 똑같냐 다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개념 설명해 드렸고 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자, 제1절 노동법에 의.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1기 때부터는 잘 안 봅니다. 그냥 연기라서 여러분들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종속성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자 1번의 노동법의 개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 동그라미 3번 있죠?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의 총체. 요 부분 어차피 읽어보셔야 될 텐데 처음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좀 체크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볼 거거든요. 근데 제가 체크해달라고 하는 데는 체크를 해주시고 읽으실 때 그 부분 좀 진하게 보세요. 나머지는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에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총체해서 노동관계 동그라미 하시고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여기서 얘기한 노동관계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적 관계를 규율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물결 표시 그리고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의 집단적 자치 등을 규율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물결 표시. 동그라미와 물결 표시는 여러분들 키워드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질적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구분해드리고 싶어서 모양을 다르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로마자 2번 시민법과 노동법 이거 제가 방금 전에 되게 열심히 설명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 그래도 우리가 노동법 공부하니까 예의상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 자, 7페이지 넘기시면 그래서 이번에 노동법의 생성 발정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시민법의 원리를 상당 부분 모한 것이다. 수정 보완 요 부분만 그냥 예의상 동그라미 하시고 양가로 1, 2, 3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로마자 3번 노동법의 규율 대상 요거 제가 열심히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의에서 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데 여기서 노동은 자영업자의 독립노동이 아니라 무슨 노동이다? 종속적 노동이다. 요거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그래서 근로자 개인과 그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 요거는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 규율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사용자 동그라미 하시고 세 번째 줄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각각 동그라미 이거는 단체적 노사관계 그죠? 동그라미 그 2번에서 그 개별적 근로관계 줄기가 어디서 나온 거였죠? 인적 종속성. 그죠? 그리고 단체적 노사관계는 어디서 나왔죠? 경제적 종속성. 이거 이제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시기 전에 각주 4번. 요거 동그라미 하시고 꼭 같이 읽어보세요. 각주는 이런 식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자, 넘어가고요. 8페이지 보시면 종속노동의 내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에다가 별표 치세요. 요거는 그래도 여러분들 나중에 노동법 이게 다 하고 나셔서 요 정도는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설명까지는 아니어도 이해를 완벽히 해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경제적 종속성이요.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김으로써 주된 소득을 그러한 취업관계에 의존, 주된 소득, 취업관계 의존 각각 동그라미. 이거는 생산수단이 노동력밖에 없고 타인을 위한 노동을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데서 오는 종속성이라 말씀드렸어요. 협상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인적 종속성. 이거는 첫 번째 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사용자의 지배.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는 신체, 인격 이런 걸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보호해준다. 괜찮으십니까?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로마자 4번에 보시면 책에 해서 1번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나와 있죠? 요거는 양가로 1번의 의에다가 체크해 두시고 꼭 읽어보세요. 굳이 키워드 체크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주 5번이랑 6번 요거 동그라미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9페이지에 보시면은 개별적 근로관계법 있습니다. 양가로 1번의 의 체크하시고 요것도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큰 종속성 개념이랑 큰 두 줄기, 그래서 오늘 총론 파트 끝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개별적 근로관계법 하고 끝나고 집단적 노사관계 넘어가는 거, 요거 여러분들 맥락이 이해가 되셨으면 이번 시간은 성공한 것 같고, 우리 잠깐 쉬겠습니다. 지금 58분이니까 12분 쉬고요. 여러분들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